첫 번째로는 기자 개인 상대 소송이고 언론사를 피고해서 뺐다는 거. 두 번째는 매우 과중하고 과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 세 번째는 소송을 분산해서 제기했다는 거. 네 번째는 의도적인 소송 지연 전략을 폈다는 거. 다섯 번째는 기자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김변의 작심 발언의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모든 소송이 다 중요하고 사건은 다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크다는 의미는 여러 미디어, 언론에 소개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국가적으로 조금 떠들썩했던 언론 보도 사건, 언론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를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언론 사건인데요. 방송사든 신문사든 혹은 요즘에 뭐 새로운 미디어 회사든 미디어 회사들은 늘 겪는 사건이기는 해요. KBS가 소송을 당한 겁니다. 엄밀히는 KBS 기자들 개개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로 당한 사건입니다. 그럼 원고가 누구냐?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A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이고 실제 인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고위 관료들, 법원에 있는 고위법관, 그리고 막 유명 언론인들, 돈 많은 기업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여러 파티도 하고 골프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원고였습니다. 일단 소송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 판결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소송 전체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게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봉쇄 소송을 입막음 소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자나 언론인,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혹은 공격 같은 것들을 아예 봉쇄하는 식의 소송 제기를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합니다. 학술 용어로 그냥 특정이 된 겁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카테고리로서의 소송인데요.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는 소제기하는 건 당연히 그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 사법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고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런 전략적 봉쇄 소송의 여러 특성들,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입막음 소송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그 사회가 좀 더 개방되고 오픈되고 사람들에게 좀 자유로운 사회가 되면서 흔히 발생했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 입막음 소송을 주도하는 원고는 주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 혹은 힘 있는 단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개인이 이런 제기를 한 적도 있고 돈이 많은 기업이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 상태를 만들므로써 이런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압박하는 수단, 말 그대로 봉쇄하고 입을 막게 합니다. 그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입을 막게 하는 효과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언론인들 혹은 사회적으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전체적인 입을 막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또 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종교단체가 있죠. 그냥 종교단체도 있고, 사이비 종교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들이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 입막음 소송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입막음 소송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자 개인 상대 소송이고 언론사를 피고해서 뺐다는 거. 두 번째는 매우 과중하고 과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 세 번째는 소송을 분산해서 제기했다는 거, 즉 관할이 달라졌다는 거. 네 번째는 의도적인 소송 지연 전략을 폈다는 거. 다섯 번째는 기자들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 5가지 특징입니다. 네, 첫 번째로 기자 개인 대상으로 하고 언론사를 피고해서 뺐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입막음 소송에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최신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뭐 최근 몇 년간에 이런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언론사를 뺍니다. 그리고 기자만 넣습니다. 혹은 기자들만 넣습니다. 이게 뭘 의도하냐? 이런 식의 소송을 할 때 명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 방송이니까, 국민의 언론사니까 언론사 빼겠다. 그리고 기자가 잘못하는 거니까 기자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명분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궤변이죠. 왜냐면 보도를 한 주체가 언론사거든요. 그냥 기사 송고해가지고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방송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도를 하는 거지 기자가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에 그렇게 뺀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명분이 사실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기자를 괴롭히고 입막음을 하는 이런 건 좋은 수단이긴 합니다. 이렇게 왜 하냐? 첫 번째로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기자들만 소송을 당했을 때 언론사가 어떤 비용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사로 칠게요. 그냥 회사.
회사 직원이 어떤 일로 소송당했을 때 회사가 소송 비용 대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빠져버리고 기자가 갑자기 홀로 남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근데 상대방, 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고 거물이죠. 그런 거물이 대형물품 써가지고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누가 봐도 굉장히 책 한 권의 소장을 들고 왔는데 기자가 그걸 자기 돈으로 방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정말 난감한 거거든요.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KBS는 뺀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 관여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다 같은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정해가지고 개개인에게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KBS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회사가 소송 비용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벽을 세워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충분히 나눴을 거예요. 원고가 볼 때는. 다만 원고는 그런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과도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당연히 완전하지 않죠. 기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도에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법적인 청구를 보통 하냐?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 삭제 이런 청구를 해가지고 내가 실추된 명예나 잘못된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입막음 소송은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돈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한 명당 제가 한 액수를 그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특정이 될까봐 사건이 10억을 청구했습니다. 한 명당. 한 명당 10억씩 청구했습니다. 이게 왜 과도하냐? 어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어요. 그럼 청구할 수 있는 게 위자료예요. 손해라는 게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랑 같은 말이거든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를 한 건데 절대로 결코 한국 법원에서는 10억씩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봐야 뭐 몇천 정도? 보통 몇백 정도가 될까 말까요. 그것도 정말 기자가 아주 악의적으로 완전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게 몇 명, 백백 개 증명됐을 때 그 정도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무려 10억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억압과 압박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기자 개인의 삶, 그냥 어떤 직장인 개인의 삶이 날아갈 수도 있게끔 만드는 위협을 가하는 그런 효과를 의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자가 여러 명이 개입이 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분산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보도는 공통되고 거기에 관여된 기자는 여러 명인데 그러면 그 기자들을 하나의 피고로 해가지고 한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기자들의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 법원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고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원고는 돈이 많고 변호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피고는 방어가 어려워지죠. 만약에 세 명이 한 법원 한 사건으로 간다면 변호사비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그냥 한 변호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사건에서는 제가 한 변호사가 다 세 사건 맡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법원을 다른 지역을 매번 가야 되고 사건도 또 다르게 진행되고 증인신문도 다르게 진행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만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는 돈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변호사를 말처럼 부리면서 뭐 다 보내면 돼요. 돈 주고. 근데 피고는 기자고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크게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송 사건 진행 중에 굉장히 의도적인 소송 지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BS와 관련된 이 사건에서는 총 횟수로만 3년이 걸렸어요. 1심만. 굉장히 길게 걸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건에서는 한 10개월, 1년 혹은 한 1년 6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뭐 흔히 있지만 이게 횟수로 3년씩 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어떤 보도가 있었고 이 보도가 명예훼손했냐 안 했냐 사실과 다르냐 같냐 이걸 다투는 건데 원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한 거예요. 물론 전관 변호사 쓰면 이기냐 유리하냐? 아니요. 졌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유리하진 않는데 절차 중에 계속 뭐 신청을 하고 늦게 신청하고 준비 서면 늦게 내고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달라고 하고 불필요한 증인 신청하고 뭐 사실조회 신청하고 그런 식의 증거 방법을 써가지고 지연시킨다는 의도가 꽤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연시키냐? 지연 자체가 바로 입막음의 효과를 연장시키죠.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쟁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캥기는 행동을 한 원고가 이렇게 소송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자기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 인간관계, 인적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KBS 보도가 자기의 명예 실추하고 자기 사업을 방해한 거거든요. 자기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이게 소송 상태가 길어질수록 나는 KBS 상대로 싸우고 있어. 나는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 반대로 얘기하죠. 거대한 개인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은.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힘없고 약한 기자를 공격하는 상황인데 법원에서는 계속 반대 프레임을 짜고 자기 주변인들한테도 반대 프레임을 짜는 거죠. 거대 언론사가 어떤 음모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는 거기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소송 지연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었던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입막음 소송에서 뭐 종종 쓰이긴 합니다. 종종 쓰이긴 하는데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의도가 없는 언론인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식의 방법을 쓴 건데요. 이 사건에서는 정말 재밌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은 되게 단순해요. 어떤 원고가 자기 인맥 통해서 정부, 법원, 비즈니스맨들 모아가지고 자 너네 유대관계 해라.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친구하고 형 동생하고 선후배 해가지고서 뭐 해먹어라.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기자도 몰라요. 기자가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법원이 아니잖아요. 영장 치고서 가가지고서 뭐 그거 핸드폰 확인할 것도 아니고 제보 받고 몇 가지 증거 확보하고 문자 카톡 보고 인터뷰하고 반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인 증거를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한 건데 이 원고는 여기다 뭘 했냐면은 처음에 이게 2023년에 이제 제기가 된 사건인데 저도 소장 보고 깜짝 놀랐던 게 KBS가 무슨 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뭐 가족들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의 시작으로서의 뭐 이렇게 뭐 원고를 공격한 보도를 한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장을 받고 나가지고 이제 저랑 이 소송 사건을 수임할 거냐 말 거냐 이제 회의를 할 때 전 처음 소장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잠깐 외국 나갔다 왔을 텐데 소장을 대충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왜 나오지? 혹시 대통령 보도한 건가? 아니 뭐 정권 핵심부에 대한 무슨 보도를 했나? 근데 나중에 소송 다 끝났고 1심도 저희 다 이겼지만 판결문도 나왔지만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무슨 정권, 대통령, 정치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원고는 그 전략을 썼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이런 입막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피고가 기자를 대리한 저희가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전략, 그리고 원고의 목적은 좌절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소송을 끌면서 일부 달성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기자의 무력감을 극대화시켰죠. 기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런 큰 방송사의 기자는 사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 계획도 해야 되고 올해도 생기는 대로 보도해야 되고 어디 화재 나면 화재 현장 가야 되고요. 대통령이 계엄 터뜨리면 계엄 현장 가야 되고요. 누구 구속되면 법원 가고 검찰 가야 되는데 이 소송 사건에 말려 있으면 변호사인 저와 여러 가지 미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 자체가 이분에게는 굉장히 워라밸을 해치는 상황이 되죠. 9to6 근무하고 저녁에 또 어디 가서 일하고 저랑 심야 시간에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기자는 결국 사회적 자원이거든요. 우리가 기자가 뭐 어떤 그냥 언론사에서 월급 주고 하니까 어떤 회사일 수도 있지만 공영방송은 특히나 결국 국민들이 주는 어떤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굉장히 엘리트이고 똑똑한 데다가 정의감도 있는 언론인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오래 묶어 놓으면서 기자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죠. 이게 큰 원고가 입막음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일부 달성했던 안 좋은 효과였고요. 또 한 가지 효과는 입막음 소송이 일부 달성이 된 거예요. 입막음 소송은 입을 두 종류에게 막게 합니다. 하나는 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가 입을 막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그 기자의 동료들이 언론 전반이 그 보도를 못하게 하는 입막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된 다음에 이 원고 A씨에 대한 보도가 줄긴 줄었어요. 없진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원고가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언론사랑 엮인 게 많거든요. 우리 이 사건과 좀 다른 유형으로 엮였는데 그런 거 말고 이 유형과 관련된 보도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입막음이 일부 달성이 된 거죠. 저는 그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고 이번에 저희가 전부 승소함으로써 좀 추가적인 보도를 KBS든 혹은 다른 언론사든 더 할 것으로 생각도 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 이거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기자 개개인 입장에서 진짜 두려웠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피고 기자분들은 어떠셨었나요? 그리고 저는 언론, 미디어, 엔터 사건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또 거기서 잘해왔어요. 기본적으로 첫 시작은